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시각 청각장애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이랬다가 정말 우리 어떻게 될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날씨 때문에. 예전보다 지금 기온차가 심한 것도 있지만 예보해보면 강풍이 무슨 태풍도 아니고 좀 무서울 때가 많아요. 4월이잖아요. 지난주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 거기에 간헐제 진눈깨비 같은 것도 내렸거든요. 사실은 애들 사실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휘청휘청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위험하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자입니다. 색색이 핀 봄꽃과 따스한 봄 햇살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요즘 나날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연한 봄 기운을 질투라도 하듯이 시시각각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때로는 시민들이 놀라고 피해를 겪는 일도 적지 않는데요. 지난달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길가의 행인들부터 시설물 관리인까지 모두가 경계태세입니다.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우리 지역은 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데요. 오늘 리포트 현장 시간에는 연이은 강풍특보의 원인 그리고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선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무포커스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울산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미래 전략을 담은 대선 공약 제안 사업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의 자연주의 정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 전문관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울산 공약 사업을 확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경제위기와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같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울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2개 정책과제 총 3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울산의 현안 사업을 담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들을 분류한 건가요? 가장 큰 단위인 5대 분야는 산업에너지와 정주환경 및 문화,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시민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12개 정책 과제는 지역 발전 과제와 제도 개선 및 국정 제안 과제로 나뉩니다. 울산시에서는 총 35개 세부 사업을 모두 이행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가 25조 8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발전 과제와 제도 개선 그리고 국정 제안 과제로 구성된 12개 정책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먼저 지역 발전 과제는 K조선, K자동차, 초격차 기술로 점프업, AI 및 양자 기반 미래산업 전환 가속도, 미래에너지 생태 개선도, 해오름 벨트 제도약, 도심교통 인프라 확충, 부울경 초광역교통망 구축, 울산항 개발 조기 완성, 2028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네.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울산 사람의 안심 인프라 구축 이렇게 총 10개 과제고요. 제도 개선 및 국정 제안 과제는 지방시대 실현과 산림청의 가칭 산림부 승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울산시가 선정한 35개 세부 사업 가운데 울산의 발전을 견인할 10가지 핵심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것들인가요? 울산시에서는 주력 산업의 첨단화와 신산업 육성, 그리고
일상의 편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정주 사업 같은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을 핵심 사업에 넣었습니다. 네. 우선 산업 분야 사업으로는 미래 친환경 첨단 조선기술 혁신지구 조성과 KUAM 핵심 기술 개발 사업 통합 실증지 지정, 또 울산형 제조 AI 혁신허브 조성과 양자 미래기술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 활용 클러스터 구축, 이렇게 5가지가 포함됐습니다. 네. 울산을 첨단 산업 도시로 재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사업들이 핵심 사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네. 사업들도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얼마 전에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건설이나 또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 같은 네. 이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들이 핵심 사업에 들어갔고요. 네. 여기에다가 트램 2, 3, 4호선 건설과 도심 혼잡도로 개선 사업도 10대 핵심 사업 안에 담겼습니다. 네. 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잘 선정한 것 같은데요. 제안 사업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울산시가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에 맞춰서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 관리를 전담할 6, 7급 녹지직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울산시는 지난해 피트 아우돌프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원의 철학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듣고 전문가 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은 전문가 시대죠. 거기에 맞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피트 아우돌프라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든 정원이 바로 자연주의 정원이잖아요. 울산시가 자연주의 정원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자연주의 정원은 다양한 야생화와 숲근초를 활용해서 자연 생태와 미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원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네. 그래서 울산시는 이 자연주의 정원을 활용해서 국내외 정원 애호가나 관광객을 유치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한 작품이다 보니까 희소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데요. 그동안 자연주의 정원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나요? 울산시에서는 자연주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 관리 인력은 배치하지 않았고 네. 월 1, 2회 정도 제한적으로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주의 정원 특유의 복합식물 구성이나 계절별 생육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관리와 대응이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 전문가가 전담을 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전문관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잦은 인사이동으로 생기는 업무 단절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식물 관리에 대한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원 유지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면 운영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울산시에서는 이번 전문관 지정으로 자연주의 정원 관리가 개선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울산시에서는 이번 전문관 지정이 정원의 관리 수준 향상을 넘어서서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로 자연주의 정원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자연주의 정원이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가 병행될 경우에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주의 정원은 세계적인 정원 문화가 접목된 울산 정원 문화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전문관 도입이 자연주의 정원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울산형 정원 문화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 안에 사계절이 다 들어있다고 느껴질 만큼 일교차가 참 크고 변덕스러운 요즘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네, 봄철 변덕스러운 날씨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특히 더 그렇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옷장 속에는 봄과 겨울이 공존하고요. 또 봄비 소식도 잦습니다. 울주 산간 지역에 눈이 내려앉는가 하면 연일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죠.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시민들은 태풍이 몰아닥치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네, 봄바람이라고 하면 좀 포근한 산들바람이 떠오르는데 네.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강풍주의보도 지난해보다 더 자주 발효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느끼신 대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봄에는 강풍특보가 더 많이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20일 기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울산 지역 강풍특보 발효일 수는 총 3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26일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닷새 많은데요. 이 중 봄철인 3월과 4월은 1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흘 많습니다. 네,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는 연이은 강풍주의보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본 시민들도 한 차례 큰 산불을 겪은 뒤라서 강풍의 위험성이 더 와닿았다고 전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발효되는 주의보와 재난 문자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마른 체형의 시민 한 분은 강풍이 몰아칠 때 길을 걷다가 휘청인 적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인터뷰에 나서기 전 방송국 로비에서 들은 바람 소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바람 많이 부죠. 네, 얼마나 세게 몰아치는지 전하고 싶어서 소리를 담아봤는데요. 바람 소리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풍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태풍이나 이렇게 생각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 갑자기 무슨 봄날에 강풍이 이렇게 불지 50km 미만은 아마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간판들이 날아올까 싶어 두렵고 좀 그랬었어요. 요즘 계속 세게 불잖아요. 사실은 위험하고. 그리고 계속 주의보 날아오잖아요. 강풍이 분다고 조심하라 하고 산도 가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 때문에 좀 많이 조심도 스럽죠. 사실은. 산불도 났는데 산불 나고 비도 오고 그러면 또 강풍 불고 이러면 또 땅도 좀 그렇게 되니까. 고층에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안 닫던 창문도 또 닫아야 되고 그게 좀 무섭다는 생각?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을 봐도 그 산불 날 때 금방 그렇게 넘어올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태풍은 주로 여름인데 네. 예, 완전히 태풍급이잖아요. 네. 이 정도 강한 바람이라면 피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지붕 패널이 떨어져서 전신주를 덮치는 등 총 5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전한 강풍 사고 유형도 다양했는데요. 건물 지붕이 벗겨지거나 외벽이 흔들리는가 하면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주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강한 바람이 계속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 일종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 이번 강풍은 북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걸로 분석됩니다. 즉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서 그런 건데요. 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후 특성으로 매년 이맘때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했는데요. 네. 따라서 이상기후나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선 강풍이 왜 발생하는지 울산기상대 김보영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봄철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압계의 변화에 있습니다. 겨울 동안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봄이 되면 찬 대륙고기압에서 분리된 이동성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남쪽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는 남고 북저형 기압계가 형성되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4월 중순 이후로도
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날씨 변화가 잦고 강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이나 해안가에서는 국지적인 지형 효과로 인해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네. 강풍이 지속될 전망이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네, 울산시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경우 시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도로 전광판과 버스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 상황을 안내합니다. 별도의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상청 특보에 따라서 매뉴얼상 초등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직접적인 피해를 마주하고 대응하는 쪽은 소방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울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현민 소방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건물 지붕이 파손되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있었고요. 가로수가 뽑혀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폐공장 지붕이 날아가 전신주를 덮쳤고 사고 현장 일대가 정전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이 강풍에 의해 파손되거나 이동될 수도 있고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 고립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동한 경우 우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로프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하여 안전조치를 합니다.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진 경우 전선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한전 등 유관기관에 즉시 연락을 하고 체인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강풍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한 경우 간판, 가로수, 공사장 근처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풍이 불 당시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긴 하지만 아직은 선제적인 강풍 대응 그런 매뉴얼은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만큼 단순 대응을 넘어서 시 차원의 선제적인 강풍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판이나 공사장 같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리포터 현장 오늘은 최근 연이은 강풍특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들어보면서 이 강풍의 원인, 대응 매뉴얼 필요성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고 지식이 되는 노무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무 포커스 김보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보선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차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장 생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면 보통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잘 보이지 않는 차별이죠. 간접 차별 문제가 노동관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승진 심사에서 특정 부서의 매출 실적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이 부서에 여성이 거의 없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의 승진 기회가 제한될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는 성별과 무관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 차별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러한 간접 차별의 개념과 판단 기준,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간접 차별이라는 것 자체는 자주 접해본 용어는 아닌데요.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는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을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고 여기에 따라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이 정당한 것이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차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2항에서는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간접차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는 이 직접차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간접차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요. 네. 그렇지만 실제 노동위원회에서는 간접차별까지도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간접차별의 핵심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직접 차별과 다르게 간접 차별은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간접차별에 대한 증명은 주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받은 근로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그런 입증 책임 분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도 차별에 대한 분쟁의 증명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간접차별로 판단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간접차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접차별이 존재하는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판단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통계적인 결과와 조직이나 업무의 특성, 적용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간접차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직접 차별과는 다르게 간접차별에서는 차별의 의도보다는 차별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때문에 사용자가 차별적인 결과를 의도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의 핵심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의도가 있었다면 더 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명백하게 의도해서 차별적인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네. 간접차별 판단의 핵심은 첫 번째는 외형상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 현장에서 간접차별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도 좀 있을 텐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간접차별 개념이 마련된 1999년 이전부터 간접차별에 대한 판단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교환 직렬에 대한 정년을 다른 직렬보다 12년이 낮게 규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두고 교환 직렬의 직종이 실제로는 여성 전용 직종으로 보여지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여성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이것은 남녀 차별로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을 통해서 간접차별을 인정한 사례이고요. 그렇군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도 있는데요.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승진에 반영한 사례에서는 이 승진 규정은 외관상으로는 성차별적인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네.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이다라고 판단한 그렇군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접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나요? 네, 간접차별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차별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중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구제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 또는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노무 포커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차별, 간접 차별과 관련한 노무 정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어린이집 충원율이 처음으로 60%대에 그치는 등 관내 어린이집이 저출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문을 닫는 곳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 가정을 포함한 울산 어린이집 충원율은 6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원율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60%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8년 86%를 기록했던 충원율과 비교했을 때 22%포인트 이상 급감한 겁니다. 민간 어린이집 충원율은 60.5%, 가정 어린이집은 56%로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운영난을 견디지 못해서 폐원하는 곳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울산 어린이집은 547곳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 946곳에 비해서 42.2%, 399곳이나 줄었습니다. 저출산이 가져온 후유증이 이렇게 심각한데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걱정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말하면서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히 어린이집 존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란 건 불보듯한 일입니다. 뭔가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4월 24일 목요일에 함께할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진,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